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고 불리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섣달의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다 쓰러져가는 흙집 방구석에는 솜이 다 빠져나간 얇은 무명옷을 걸친 달래가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방년 18세였으나 맑고 커다란 눈망울은 마치 갓난아이처럼 천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저 가슴을 치며 짐승 같은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래를 보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거나 피해가기 일쑤였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유일한 친구라고는 지붕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차가운 달빛과 가끔 찾아와 먹다 남은 밥알을 쪼아 먹는 산새들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의 대지주인 최참봉댁 곳간에 불이 났을 때 달래가 그 앞에서 춤을 추듯 팔을 휘저었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한 탓에 그녀의 온몸은 시퍼런 멍투성이었습니다. 사실 달래는 불이 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었으나 그녀의 기이한 몸짓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보년이 불을 질렀거나 귀신을 불렀다며 몽둥이 찜질을 해댔습니다. 차가운 냉돌 위에서 달래는 욱신거리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다 남은 아궁이에 온기마저 사라져가는 방 안에서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을 헤치며 나타난 사람은 등짐장수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보찜 하나에 전 재산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이었지만 워낙 천성이 순박하고 셈이 흐려 장사라기보다는 그저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물건은커녕 미천만 까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만석은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은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인심 사나운 마을 사람들은 낯선 장돌뱅이를 경계하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갈 곳 잃은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달래에 찌그러진 초가집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웅크리고 있던 달래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겁을 집어먹고 방구석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녀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얇은 옷 한 벌로 추위에 떨고 있는 달래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본 듯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만석은 보찜 깊숙한 곳에서 식어버린 떡 한 덩이를 꺼내 달래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끼니를 때우려다 남겨둔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만석의 선량한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레 떡을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는 달래에게 만석은 표주박에 물을 담아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석은 다시 보찜을 짊어지고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서는 읍내로 가기 위해서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박달재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눈이 그치기는 했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산새는 험상궂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살인문을 나서려던 찰나 갑자기 달래가 튀어나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만석이 의아해하며 달래를 떼어놓으려 하자 달래는 마당에 쌓인 눈 위에 손가락으로 거칠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뾰족한 산이 반으로 쪼개져 무너져 내리는 형상이었습니다. 만석은 달래가 그린 그림과 그녀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친 여자의 헛짓거리라며 무시하고 떠났을 테지만 만석은 어젯밤 자신에게 떡을 받아먹던 그 순수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세상 만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터라 눈앞의 기이한 경고를 쉽사리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비릿한 흙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만석은 결국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날에 늦으면 큰 손해를 보겠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래의 집 헛간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읍내에서 달려온 관군의 전갈에 따르면 지난밤 박달재 고갯마루가 거대한 산사태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개를 넘던 상당과 행인들은 모두 흙더미에 파묻혀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만석은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달래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넘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흙 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석은 떨리는 눈으로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은 표정이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동네 바보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범상치 않은 능력을 지닌 비범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달재의 참변을 피한 만석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달래를 저 춥고 매정한 마을에 홀로 두고 떠난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은 산사태가 난 것조차 재수없는 달래 탓이라며 그녀를 더욱 모질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석은 중대 결심을 하고 달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달래는 낯선 사내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무명 치마저고리, 한 벌과 부모가 남겨준 깨진 옷가락지 반쪽뿐이었으나 만석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망으로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보찜 하나를 나누어 메고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만석은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면 국물은 자기가 마시고 고기와 밥은 달래에게 밀어주었고 잠자리가 마땅치 않은 날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달래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밤새 추위에 떨며 모닥불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했던 달래의 눈빛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만석이 땀을 흘리면 어느새 가을개서 차가운 물을 떠다 주었고 산길을 걷다 예쁜 꽃을 보면 꺾어다가 만석의 보찜에 꽂아주며 해사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만석에게 달래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고단한 장돌뱅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가족이자 지켜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누이 같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같기도 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두 사람은 한양으로 통하는 큰 포구인 마포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곳으로 수많은 상선과 객주들이 뒤엉켜 활기가 넘쳤습니다. 만석은 이곳에서 그동안 모은 쌈짓돈을 털어 큰 장사를 한번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이번 장사를 성공시켜 달래에게 따뜻한 비단옷 한 벌해 입히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 마련하여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터의 분위기는 다가올 단오 대목을 앞두고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백기를 통해 들어온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비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비단을 사재기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고 비단 장수들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만석 또한 대세에 따라 비단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비단을 확보해두면 단오 때 몇 배의 이문을 남길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챙겨 비단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형색색의 고운 비단들이 눈앞에서 물결치자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인에게 값을 흥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만석의 옷자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만석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당황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달래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저 멀리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하얀 가마니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금 창고였습니다. 당시 소금은 흔하디 흔한 물건이라 헐값에 팔리고 있었고 창고에는 재고가 넘쳐나 주인조차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기가 막혔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돈으로 비단 대신 소금을 사라니 장사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석이 달래를 달래며 다시 비단 가게로 가려 하자 달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하늘에 떠있는 이글거리는 태양이었는데 그 태양이 어찌나 크고 강렬한지 그림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길게 빼물고 헉헉거리며 목이 타들어가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소금 가마니를 가리키며 간절한 눈빛으로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만석의 뇌리에 박달재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비웃었지만 달래의 예언은 적중했고 자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신비로운 여인의 직감을 믿을 것인가? 주변의 상인들은 번거리 처녀에게 휘둘려 쭈뼛거리는 만석을 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바보가 바보를 데리고 다니니 망조가 들었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단 가게를 등지고 소금 창고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창고에 있는 소금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게 웬 횡재냐며 입이 귀에 걸렸고 다른 상인들은 만석을 미친놈 취급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엄청난 양의 소금을 창고에 보관한 채 달래와 함께 조그만 새빵을 얻어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봄비가 내려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자결하는 태양은 대지를 바싹바싹 태워버릴 듯이 내리쬐었습니다. 강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물조차 귀해졌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농작물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지만 야속한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해안의 염전들이 바짝 말라버려 소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게 되자 소금 공급이 끊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더위에 음식이 쉽게 상하자 절임용 소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장터의 소금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어제 한 양 하던 소금이 오늘 2냥이 되고 내일은 5냥을 주어도 구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도 밥상에 간을 맞출 소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금값보다 귀해지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마포 나루터의 소금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만석이 사재기에 둔 엄청난 양의 소금 가마니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소금을 구하려는 상인들과 백성들이 만석의 창고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발 소금을 팔아달라며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만석은 폭등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소금을 내어주며 순식간에 엄청난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샀던 상인들은 유행이 지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지자 비단값이 폭락하여 망연자실한 반면 만석은 단 한 번의 거래로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만석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비단 가게로 달려가 최고급 비단 한 필을 끊어 달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 달래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달래는 새 옷을 입고 수줍게 웃으며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복덩이이며 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만석은 더 이상 가난한 등짐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상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곁에는 신비한 예지력을 지닌 여인 달래가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큰돈을 번 만석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등짐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포 나루터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에 달래 상회라는 번듯한 간판을 내걸고 객주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질 좋은 건어물과 곡식,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발길이 문지방이 닳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쌀독을 풀어 나누어 주었고 돈이 없어 약을 못 쓰는 병자가 있으면 몰래 약재를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달래를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 부르며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달래 또한 이제는 때 묻은 무명옷 대신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채 단아한 여인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만석의 승승장구를 배 아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 최고의 거부최 참봉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의 자손으로 관아의 수령들과 결탁하여 온갖 이권 사업을 독점해온 하연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최 참봉에게 있어서 근본도 없는 장돌뱅이 출신. 만석이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자 눈엣 가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소금시장과 곡물시장의 상권을 만석이 정직한 가격과 신용으로 잠식해 들어오자 최 참봉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만석에게 덕담을 건네며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단번에 짓밟아버리고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지 밤낮으로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참봉이 만석을 자신의 기와집 사랑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해진미와 최고급 술이 나왔지만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최찬봉은 본색을 드러내며 은밀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것은 청나라로 가는 대규모 무역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자신이 청나라 황실에 진상할 최상급 고려인삼과 화문석을 싣고 가는 배를 띄우는데 만석에게도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찬봉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항해만 성공하면 투자금의 10배, 아니 20배가 넘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만석으로서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국내 장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 큰 상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 대중국 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을의 유지인 최찬봉이 직접 손을 내밀었으니 이를 거절했다가는 앞으로의 장사길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석은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황금빛 미래와 막연한 불안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달래를 앞에 두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최찬봉의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이번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조선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말이 이어질수록 달래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렸고 잡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달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앞을 뒤적거리더니 식어버린 회색재를 한 줌 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눈앞에 있는 하얀 한지 위에 그 시커먼 재를 툭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검은 재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만석이 놀라 무슨 짓이냐고 묻기도 전에 달래는 손가락에 먹물을 묻혀 종이 위에 거칠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배가 흉측하게 두 동강이 나 있고 그 주위로 검은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는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래는 흩어진 재를 가리키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더니 눈을 뒤집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처절한지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달래는 만석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서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만류였습니다.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박달재의 산사태를 예언했던 그날 밤처럼, 그리고 소금대란을 예견했던 그날처럼 달래의 온몸이 무언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잠시 흐려졌던 만석의 판단력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달래를 끌어안고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 말이 맞다. 내 욕심이 과했다. 네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만석의 다짐을 들은 달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최찬봉을 찾아가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찬봉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음에 이이다. 감히 천한 장사치놈이 내 제안을 거절해 최찬봉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만석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겁쟁이 녀석, 평생 좀스런 장사나 하다가 늙어 죽어라.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최찬봉은 만석을 조롱하며 쫓아냈고 읍내장터에는 만석이 배짱이 없어 큰 물에서 놀지 못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수군거렸지만 만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최참봉의 배가 화려한 깃발을 나부끼며 마포 나루를 떠났습니다. 배에는 최참봉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과 수많은 상인들의 투자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최참봉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만석이 보란 듯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숯검정처럼 어두워지더니 바다 쪽에서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곧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 서해 바다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쳤습니다. 항구에 묶어둔 배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질 정도로 강력한 폭풍우였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엉망이 된 바에 조각 하나가 파도에 밀려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최참봉의 배, 이름이 적힌 나무 판자였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선체는 두 동강이 났고 배에 실려있던 인삼과 비단은 모조리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에게 돈을 맡겼던 상인들과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희생된 선원들을 위해 조용히 위령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만약 달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배에 투자했거나 직접 탔더라면 만석 또한 지금쯤 차가운 바다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폐인이 되다시피 한 최참봉은 반구석에 처박혀 이를 갈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의 최참봉도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을 일개 무식한 장돌뱅이 만석이 어떻게 알고 피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의심을 품고 만석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만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 하나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만석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곁에 있는 벙거리 처녀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 처녀가 그리는 기이한 그림이나 행동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재의 산사태 때도, 소금 대란 때도, 그리고 이번 태풍 때도 항상 그 벙거리 처녀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참봉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랬구나. 만석놈의 재주는 놈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집의 것이었구나.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요물이다. 최참봉은 무릎을 쳤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다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를 내 소나기에 넣기만 한다면 천하의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습니다. 최참봉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만석을 파멸시키고 달래를 차지하기 위한 검은 음모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은밀하게 관아의 이방을 만났습니다. 평소 뇌물로 관리해온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죄목은 절도와 사기, 그리고 영모의 혐의까지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만석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면 갈 곳 없는 벙어리 처녀를 자신이 거두는 척하며 데려올 심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참봉의 저택에서는 음산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만석과 달래의 집 창가에는 평화로운 달빛만이 무심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먹구름의 기운을 느끼며 얇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사악하고 끈적거리는 어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밤, 최참봉의 사악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달라와 상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창고 깊숙한 곳을 뒤지더니 미리 심어둔 관청의 쌀가마니와 훔친 물건들을 찾아내고는 만석을 포박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다 일어난 만석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나타나 혀를 차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믿었던 자네가 도둑이라니 내 마음이 아프네 그려 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이것이 최참봉의 함정임을 깨달았으나 이미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가게 구석에서 달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만석이 끌려가자마자 달래에게 다가가 음흉한 손길을 뻗으려 했습니다. 이제 내 서방은 죽은 목숨이니 내 집으로 가자꾸나. 최참봉의 손이 달래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달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만석이 끌려가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만석을 본 달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기어이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발로 차며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뒤 만석의 하얀 바지춤에 붉은 피로 글자 하나를 급히 썼습니다. 동동. 그것은 동쪽을 의미하는 외마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바람이 부는 신용을 했습니다. 동풍이었습니다. 만석은 찰나의 순간 달래가 전하려는 필사적인 메시지를 눈에 새겼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질에 달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만석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무자비한 관군은 그를 질질 끌고 관하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석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달래가 마지막으로 남긴 동풍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석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형틀에 묶여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최참봉에게 뇌물을 받은 터라 만석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관청의 물건을 훔치고 밀무역을 하려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니 어서 죄를 자백하라 사또의 명령에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만석의 살점이 터져나가고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최참봉은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기절할 듯 고개를 떨구었을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저택 구조였습니다. 최참봉의 집 동쪽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별채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전 먹던 힘을 다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진짜. 도둑은 제가 아닙니다. 증거는 동쪽에 있습니다. 최참봉댁 동쪽 별채를 조사해 주십시오. 그곳에 진짜 훔친 물건들과 밀수품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만석의 서슬 퍼런 외침의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최참봉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가 주저하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만석의 덕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에 한번 조사나 해보자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심이 동요하자 사또도 어쩔 수 없이 포졸들을 최참봉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최참봉의 집으로 갔던 포졸들이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술에 가득 실린 물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청에서 도난당한 쌀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아편과 밀수품들이었습니다. 동쪽 별차에 마루 및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는 최참봉이 관아의 이방과 주고받은 뇌물 장부까지 나왔습니다. 동풍이 불면 냄새가 난다더니 달래의 예언대로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최참봉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형장 같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사색이 된 최참봉은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또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더 이상 최참봉을 감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까지 드러날까 두려워 더욱 엄하게 최참봉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최참봉은 포박되어 형틀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고 만석은 풀려났습니다. 곤장 세례를 받은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만석을 모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쳐 안온 것, 배가 침몰한 후 손해를 메우기 위해 밀수를 한 것, 그리고 달래를 탐내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까지 전부 실토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최참봉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평생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권선징각, 사필규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는 달래가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을 보자마자 달래는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 핏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만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만석은 달래를 으스러져라 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또다시 나를 살렸어. 만석의 말에 달래는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모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만석과 달래는 몰수된 최참봉의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큰 구휼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었으며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달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달래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선녀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가 지나가면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거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직접 쌀가마니를 나르며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달래원의 마당에는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만석과 달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의 품에는 갓 태어난 예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닮아 맑고 큰 눈망구를 가졌고 아빠를 닮아 씩씩해 보였습니다. 만석이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꽃 좀 보구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은 참으로 추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소. 달래는 만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그 텅 빈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의 눈보라가 아닌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비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처녀가 남긴 4가지 예언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래가 보았던 희망의 꽃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